저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부장님, 촬영 부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책들이 너무 빨리 절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판된 제가 사실 절판 도서를 제가 찾아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책 참 좋은 책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새 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셔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너 스님 요새 지금 그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제가 미래를 바라볼 때 몇 가지를 겹쳐서 봐요. 첫 번째는 엘빈 토플러나 짐 데이터 같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미래, 그리고 또 제가 신뢰하는 그 투자가들이 있어요.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나 200조를 움직이는 그 헤드펀드,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바로 제왕이라고 불리죠. 레이 달리오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미래 상황,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NCS 같은 국가기관들이 얘기하는 미래 예측, 거기에 또 타너 스님은 스스로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 정역을 근거로 예측을 하는 것이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타너 스님이나 또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분이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잠자는 예언자 같은 분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관가들을 해서 요분들의 그 공통점들만 쭉 추려서 미래를 좀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높은데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시나리오 기법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레이 달리오가 이제 세계적인 빅 이벤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믿거나 말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타노 스님도 예측하셨던 일본의 이제 대지진 난카이 그 지구대로부터 이제 대지진과 해일에 관한 예측들, 그리고 2028년에 이제 지금 AI가 ANI라고 불리거든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쉽게 얘기하면 신생아 인공지능이 지금 출현해 있는 거예요. 근데 AGI에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이제 혼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AGI가 2028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9년에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Singularity, 특이점, 모든 인류의 지능을 넘어가는 때가 2045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훨씬 더 앞당겨져서 이것이 또 인간 건강과 연결되고, 양자 컴퓨터가 저는 깜짝 놀란 게 미치오 가쿠라는 아주 끈이론의 물리학의 창시자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보고 나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몇 배가 빠르냐는 거 보고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100조 배가 빠르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AI와 지금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장수 탈출 속도가 2029년에 이제 가속화되고, 또 2030년 조지 프리드먼은 미국의 지정학자이자 이제 미래 전략가죠. 싱크탱크를 운영하는데 2030년 전에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타너 스님도 예측을 하셨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2030년대에는 여러분 이제 나노 로봇이 출현하면서 인간의 그 웬만한 병들이 거의 다 극복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45년쯤 되면 진짜 꿈 같은 소리인데 죽음의 소멸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제가 2045년에 싱귤러리티라는 책이 나와서 이걸 보고 40년 후는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고 5년 동안의 격변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2030년대에는 일단은 사이보그화가 많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인간이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AI가 같이 결합되는 걸로. 지금 스마트폰도 사실 컴퓨터잖아요. 몸에 띄어져 있지만 사실 같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혹시 연배들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옛날에 마이클 그 키트 가자 하면은 막 자동차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이 된지 진짜 좀 감이 오셔요? 진짜 격변합니다. 이 격변하는 시간들 속에 저희가 살고 생각하던 모든 이 나이가 되면은 난 이 정도 은퇴하고, 제가 그래서 저희 책추남 나비스쿨의 최고 왕언니 이제 박사님이 펜타곤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6개월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계시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80세세요. 근데 2030보다 더 젊으세요. 왜 그러냐면 80대인데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뭘 부탁하시냐면 파이썬 학원 좀 알려달래세요. 그 코딩 언어. 파이썬 배우러 다니시죠. 드럼 치시죠. 수영 다니시죠. 그래서 너무나 젊구나. 그런데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요, 1년을 늙으면, 저희 어렸을 때 평균 수명 몇이라고 들으셨어요? 아니, 어렸을 때 어르신들 다 환갑하면, 그때 환갑 확률이, 생존 확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60대 돌아가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70대 돌아가셔도 왜 이렇게 일찍 떠나셨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1년을 늙으면 1년이 나이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1년이 흐르면 8개월만 늙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영노화에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수 탈출 구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년이 지나면 2년이 젊어지고요. 2년이 지나면 4년이 젊어지고 영노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인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돌지 않는 세상이 와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준비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해서 그냥 현재는 그냥 가볍게 아시면 될 거는, 이제 책 추천해주는 남자라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소개하는 책을 하고 있고요. 또 절판 도서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다가 북펀딩이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출판사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2월이구나. 작년 2월에 이제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1위를 이제 실시간 주간까지 찍었던, 제가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본의 기업가가 사이토 히토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분의 책 1% 부자의 법칙을 제가 100독을 넘게 했던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전체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좀 경험도 하게 되고, 뭐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두루, 저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처럼 막 전문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제 얘기를 막 아카데믹하게 듣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좀 실용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식으로 봐요. 제가 한 책 10,000권 정도를 넘게 본 이유가요. 제가 20대 때 이미 10,000권을 넘겼는데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후배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형 거짓말하지 마. 무슨 10,000권이야 형이 책이.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책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화책 아니고 일반 책을 세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집 3,000권을 세다가 그 친구가 포기를 했어요. 야, 한번 생각을 해봐. 형이 네가 지금 3,000권 세다 꼬만뒀는데 우리 집에 있는 책이 몇 권이니? 그리고 여태까지 읽은 책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들 합치고 만화책 값이면 확실히 넘겠다. 근데 제가 책을 10,000권을 넘게 보고 깨달은 거는, 책을 읽어도 사람이 진짜 잘 안 변하는구나. 자,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책을 읽었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는데요. 그 대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제가 20대 때 제 대학교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검으로서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일본의 아주 전설적인 검객이나 아니면 다도로 혹은 음악으로 미술로 혹은 종교로 최정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똑같을까? 너무 신기해.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 똑같아. 심지어는 제가 또 딱 빠져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혹시 바람의 파이터라고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그 최배달의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제가 감동해가지고 일본에다 편지 쓰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최배달 선생님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오늘도 조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정말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고 안 되고 저는 어떻게 신뢰를 하는 거냐면 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시대,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장소, 다른 성별, 다른 나이로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소리를 할까? 저는 그러면 오케이 저렇게 똑같은 소리 하면 믿고 가도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주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학이 다 따라잡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과학도 역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를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너무 교수님들이 여기 많이 오신 자리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학문적이거나 어떤 학술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게 접근을 할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평생 화두는 이거였어요. 혹시 우리 자다가 발표 보신 분 계세요? 자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밟는 거예요. 자다가 밟히면 기분이 정말로 좋지 않겠죠? 딱 봤더니 누구냐면 어머니세요. 제가 밟힌 이유가 그 옛날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간다고 들으셨어요? 잠 몇 시간 자야 된다고? 네. 저희 어머니가 밟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셨어요. 3당 사락인데 어디서 자고 있으면 자냐고. 제 친척 형이 전국 수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정말 안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그분들이에요. 엄친아. 엄친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니가 매달 비교를 돌아가면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청소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물은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좋은 애를 낳으면 걔를 다시 한번 좋은 학교에 넣기 시작해서 이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정말 행복한 거야? 제 삶을 보면은 약간 꽃들에게 희망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기만 가면은 행복할 거야. 여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 여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 근데 가도 마음의 이 공허감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자기계발서를 좀 빨리 읽기 시작해서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만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 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성공학에 대한 회의가 제가 되게 많아요. 야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크릿에 관해서도 진짜 다 돼? 글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제 화두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저렇게 가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왜 거기엔 행복이 없을까? 그래서 종교도 사실은 많이 조금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혜영 교수님 또 강의하시는 거 들었더니 요새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종교가 뭐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 가족은 이번 연도에는 성당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세요? 이번 연도는요? 그랬더니 가족이 약속을 했대요. 1년마다 종교를 바꾸면서 이렇게 다녀보기로. 그래서 엄청난 시대가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60% 이상이 이제 무종교인이 영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진. 불교 쪽도 오히려 지금 되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도 종교적 불교가 있을 거고 철학적 불교가 있을 텐데 아마 철학에 깊이 있어서 가장 깊은 종교 중에 하나가 내세울 수 있는 종교는 불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많이 좀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퀘이커도 가봤고요. 그래서 뭐 용맹정진 수련까지는 모르고 뭐 여신 가서 뭐 이렇게 제가 어디 선원회 가서도 해보고 국제 선원회 가서도 해보고 또 카톨릭에 가서도 해보고 뭐 피정도 같은 데 비슷한 데도 좀 가보고 뭐 기독교 쪽도 가보고 미국 가서도 이것저것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계속했던 게 어떻게 인간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제 평생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느라고 20대 때 상담 많이 받아봤고요. 저 심리학 공부도 해봤고 정신분석학도 공부해봤고 꿈이나 신화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각종 그 마음 수련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독수리 깃털로 이렇게 좀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 데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고민했던 게, 야, 도대체 왜 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근데 정말 그런가?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서 이제 오늘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것도 이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몰입할 수 있으세요? 심각하더라고요. 현대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3분이래요. 그래서 10년 전 12분에 겨우 4분의 1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첨단을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죠? 근데 3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요거 별로 영향 안 받으세요? 네, 스마트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인간에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되고 있어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칙센트미하이 교수님 아시죠? 몰입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에, 근데 이분이 꼭 창시한 건 아니시잖아요. 아까도 불교에서도 삼매가 있는 거고요. 무아지경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죠. 칙센트미하이가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 에너지는 분산되어 피로와 신경질, 집중력 상실, 우울증, 무기력감을 초래하게 된다. 몰입은 탁월성의 원동력, 창조력의 근원, 심리적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 몰입과 행복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수많은 IT가 있지만 사람의 행복도가 올라가는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칙센트미하이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몰입은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 그래서 칙센트미하이는 그 몰입을 영어로 flow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 fly라고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해서 flow라고 용어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푹 빠져들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젖어 있다.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우리의 가슴과 정신과 의지가 일치할 때 뿌듯한 상태, 무아지경, 모라일체, 삼매경의 상태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삶의 흐름에 깊숙이 빠져들 줄 아는 능력. 이는 천재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고 사람의 기분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몰입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몰입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 그 충만감으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겨내어 문제를 해결한 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창조적인 기쁨의 순간, 이런 것을 몰입의 정의라고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하면요. 누군지 아시죠? 축구왕 펠레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몰입의 순간을. 온몸이 이상하게 고요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텅 비어버린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에 들어서자 온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을 몰고 상대팀 어느 선수가, 아니 그 팀의 모든 선수가 한꺼번에 방어에도 뚫고 나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구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몰입 경험담, 암벽 등간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경지랄까. 마치 명상이나 좌선을 하는 느낌입니다. 정신 집중을 추구하는 것이죠. 일단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경지에 오르면 굳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척척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집중력은 더욱 높아지죠. 음악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경험을 그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내 손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혼자 움직이고 나는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저 가만히 앉은 채 놀라움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그러면 멜로디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자, 체스 챔피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상태여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맛보게 됩니다. 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거듭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손은 더 이상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지요. 나는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 앉아서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손을 쳐다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 무용가는 제가 이게 강수진 씨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발이 이 모양이 돼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 나오거든요. 강한 편안함과 평온함이 나를 엄습해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건 정말 강렬하고 따스한 느낌이랍니다. 나는 세계를 부풀려서 품에 안고 싶어요. 은총과 아름다움이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힘을 느껴요. 이 느낌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 상황이 돼서도 이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저 거창한 전 세계 챔피언들이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칙센트 교수님이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육아하는 엄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와 함께 뭔가 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을 느껴요. 아이가 직접 만든 새로운 쿠키나 자랑스러워하는 미술 작품 같은 거죠. 독서도 우리 애가 무척이나 빠져있는 일이어서 함께 읽기도 해요. 아이가 제게 읽어주고 제가 딸에게 읽어주고 바로 그럴 때 바깥 세상과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죠. 저도 제가 북튜버를 좋아했던 일은요. 제가 이게 무슨 소위 얘기하는 뭐 수익이 되고 뭐가 돼서 시작한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냥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처남이 평화유지군을 파견 나갈 때 인터뷰 가가지고 양군가 그쪽을 갔는데 진짜 눈이 애기 이 손 주먹만한 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야, 유튜브가 이게 뭐가 나중에 이런 걸로 명함이나 만들고 무슨 뭐 이게 수익이나 될까? 그런 마음으로 전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읽었던 책을 그 아이가 이제 저도 언젠가 나이가 그때는 이렇게 지금 영노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책도 못 읽게 되면은 내가 읽은 책을 나 스스로한테 좀 읽어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한테 아빠가 그 나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이런 거를 유산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마케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말고 진짜 좋은 책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새날 제가 보면서 진짜 북튜버를 했을 때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제가 하루 동안 이 책을 읽어드리는 동안 제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 혼자 소위 얘기하는 북 메디테이션이 스스로 되는 거여서 야, 이게 진짜 고마운 경험이 나에겐 됐구나. 정말 좋아하는 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야,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멋진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시카고 특수과학고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근데 둘이 평균 공부 시간이 일단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일주일에 27시간이면 하위권 학생들은 15시간을 하는데요. 시간 활용의 질에서요. 상위권 학생들이 40%가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시간과 27시간은 공부 시간 차이가 2배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27시간 중에 0.4를 곱하면 10.8시간을 몰입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위권 학생들은요. 15 곱하기 0.16을 하니까 2.4시간.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의 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효과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더 문제는 이 몰입을 경험하면서 하는 학생들은 몰입을 통해 즐거움, 행복감, 자부심, 의욕 등의 기분을 주로 느끼는 데 반해서요. 이 비몰입 상태, 이 공부 하위권 학생들은요. 비몰입 상태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주로 느끼고 있었어요. 자, 이제 몰입을 그래서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반대로 피곤하고 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느긋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요. 두통을 더 많이 호소하고요. 그들은 자신을 보다 부정적인 요소들로 판단하며 특히 창조적이지 않고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창조 능력은 감소되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활동들은 점점 허드렛 일처럼 되어버리고 신경질, 집중력 상실, 우울증, 기계적인 느낌이 수반돼요.
갱년기랑 비슷해지나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응답자들은 정신분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견해낸 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경험들을 보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몰입 시간이 극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간헐적 몰입이라는, 그러면 이미 미국에서는 칙센트미하이 교수님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누구시죠? 황논문 교수님이 이 몰입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마련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굳이 왜 이 책을 썼어야 됐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최고의 날을 일깨우는 에너지 몰입 혁명이 뭘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왜 간헐적 몰입이라는, 제가 웃는 소리로,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박사를 가지고 계신 CEO 한 분이 계신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한테 간화선 몰입을 책을 썼냐고, 언제 간화선 몰입을 썼냐고 해서 간화선이 아니고 간헐적이다, 이렇게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왜 간헐적 몰입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보통 몰입이라는 단어에는 푹 빠져든다라는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되는 데 반해 진정한 몰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몰입의 시간, 즉 무질서한 시간, 게으름의 시간, 빈둥거리는 시간, 휴식과 같은 중요한 이완과 여백의 시간들에 관한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몰입하면 왠지 막 뭔가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몰입이 아니거든요. 개미 같은 성실함을 미덕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휴식은 죄책감마저 일으킨다. 안 그러세요? 저 휴가 갈 때가 더 힘들어요. 일할 때가 더 편하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일과 휴식, 몰입과 비몰입의 역동적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헐적 몰입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고요. 세 가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간헐적 몰입은 지나치게 애쓰는 느낌을 피하는 동시에 학습이나 일을 통한 몰입, 이때는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높은 긴장 상태예요. 근데 이것과 휴식과 놀이의 몰입,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낮은 이완 상태. 그래서 반복되는 리듬과 박자 감각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내면의 본연적 리듬과 박자 감각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무조건 성실히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된다는 우리 문화 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간헐적 몰입에 제가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시에스타, 낮잠이거든요. 옛날에 낮잠을 가면 아내의 눈치를 봤는데 책 쓰고 나서는 이게 낮잠을 자야만 해, 이러면서 제가 당당하게 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간헐적 몰입의 경험이란 신체적으로는 편안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헐적 몰입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그 몰입 시간이 3분으로 떨어졌는데요, 천재들의 딱 하루에 얼마만 몰입하면 천재 반열에 들어갈지 아세요? 3시간. 자, 경매하듯이 3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될까요? 자, 거의 결과는요 4시간에서 4시간 반 하루에. 그 정도만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거의 뭐 아주 탁월한 성취로 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해볼만 하기도 한데 한쪽으로는 요원하기도 하죠. 우리의 지금 집중력이 3분인데 4시간 하려면.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할 때 아까 칙센트미하이 교수님의 책도 큰 영향을 줬지만 이 두 분의 책도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행동심리학자이자 이제 CEO인 두 분이 썼는데요. 제목이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한국에는. 근데 이제 The Power of Full Engagement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시대다. 낡은 패러다임은 시간 관리를 하는 거에서요, 이제는 에너지 관리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인생은 단거리의 연속이다. 그리고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재생의 시간이다. 그리고 성장의 원동력은 보상인데 성과의 원동력은 목적이고요.
그 핵심 규칙은 self-discipline, 자기교율인데 핵심 규칙은 ritual, 의식. 의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들, 의례들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탄어 스님 자광사 가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예불을 처음 드려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절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정면으로 막 절을 하시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향하시더니 절을 막 하시고 또 왼쪽으로 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리추얼들이잖아요. 그런 의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낡은 패러다임에서는 긍정적 사고의 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는 완전한 몰입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요. 높고 긍정적 에너지랑 낮고 긍정적 에너지. 우리는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완전한 몰입 상태만 잡고 정신 바짝 차려 이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심신이 긴장이 됩니다. 오히려 세미 몰효라는 세계적인 팬토마임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려운 일이 벌어질수록 뭐라고 하세요? 긴장을 풀어. 그래야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판토마임 배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도 70이 넘었는데 평생 동안 인간의 몸의 움직임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게 최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서 높고 긍정적 에너지에서 낮고 긍정적 에너지 전략적으로 이쪽을 파도 치듯이 움직여가는 리듬을 가지는 것이 몰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간헐적 몰입의 프로세스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주 간략하게만 개관하듯이 말씀드리면 이 음과 양의 조화가 있는 게 주역의 원리로 세상이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 몰입과 이 긍정적 이완 상태를 계속 리듬 치듯이 파도 치듯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내면 리듬감의 균형이 회복이 되면서 인간에게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이 리듬에 따라 향상이 되면은 뇌파하고 심장파형이 다 변해요. 그럼 뇌파하고 심장파형이 변하면은 초의식 영역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거든요. 아직은 가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따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을 보면서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설이지만 이걸 받아들일 만한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지. 그래서 그 초의식이 각성이 되면서 뇌파가 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명상 상태에 가서 뇌파를 측정하면은 굉장히 뇌파가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에서 감마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의식이 변성됩니다. 그래서 그 제로 포인트 필드 93.1MHz를 우리나라에서 FM을 맞추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동 주파수가 거기에 맞을 때 그쪽에서 인사이트와 인스피레이션과 이것들이 쭉 연결되는 게 이제 천재들의 아주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나로 자신의 최대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는 삶이 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될 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제가 여기 대극의 원리라고 제일 먼저 적어놓은 거는 주역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음양의 균형으로서 리듬감으로서 우주가 박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력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주역의 원리, 이 대극의 원리에 따라서 음양의 원리에서 박동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몰입도 이 리듬을 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게 우주 생성의 프랙탈로 모든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이것도 재밌는 거죠. 성과가 서구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스트레스 상태 영역까지 있을 때 최적의 수행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길 넘어가면 오히려 번아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